길잡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잡이 문제 23페이지 실력 쌓기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발달의 원리. 이게 이제 가장 전형적인 문제예요. 자, 발달의 순서는 일정하다. 이 말은 뭐예요? 뒤바뀔 수 없다라는 거죠.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맞아요. 그 다음에 특정 시기에 급격히 발달할 수는 있죠. 그렇죠. 그렇지만 발달이 중지하는 순간이 있나요? 아니에요. 전 생애에 걸쳐서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요. 특정 시기에 딱 중지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발달의 속도는 일정한 게 아니다. 즉, 방향과 순서는 일정하지만 속도에는 개인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동일 발달 단계에 걸쳐서 동일 연령이 되었어도 예를 들자면 내가 학령정기 지나고 아동기에 12세였다고 합시다. 그러면 내 친구도 똑같은 발달 단계를 거쳐서 12세가 되었거든요. 둘이 똑같은 경험을 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발달의 개인 차이는 당연히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런 개인 차이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커진다, 작아진다, 커진다. 환경 변수의 영향을 많이 받을수록 커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20살의 성격 차이하고 70세, 60세의 성격 차이하고 어느 쪽이 더 크겠어요? 개인 차이는 70세, 60세가 더 크겠죠. 길잡이 문제의 뒤쪽을 보시면 40대의 개인 차이와 70대의 개인 차이는 후자 쪽이 더 크다. 이런 지문이 있어요. 맞는 얘기예요. 연령이 증가할수록 성격의 개인 차이는 커지게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4번을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발달 원리하고 관련된 사례 문제가 되는데요. 1894년에 정글북에 나오는 그 모글리라는 애 있잖아요. 얘는 실제 사례에서 따온 건데 모글리처럼 얘는 유아기 이후 소년기까지 교육을 받거나 훈련받은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구조된 이 늑대 소년이 이후 인간관계에서 계속 원만하게 적응을 하지 못하고 지체를 겪더라. 자, 여기에 나오는 발달의 특징은 뭐죠? 얘가 지금 문제는 뭐예요? 교육에 있어서 지능 발달의 대부분은 8살 이전에 이루어져요. 자, 근데 그 시기에 적절한 교육적 자극을 못 받았잖아요. 그죠? 적기를 놓쳤죠. 그죠? 적기, 결정적 시기를 놓침으로 인해서 이후에도 끊임없이 지체를 겪어요. 이게 뭐죠? 누적성이죠. 어느 한 시기에 결핍이 생겨서 이게 이후에 계속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죠. 그렇죠?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지적인 발달에 있어서 혹은 사회적인 발달에 있어서 초기에 그 틀을 잘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이후 계속 문제가 생기더라. 이건 누적성으로도 해석할 수도 있지만 기초성. 초기 토대가 잘 갖춰졌어야 되는데 기초성으로도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사례는 발달의 특성 중에서도 결정적 시기, 즉 적기성 내지는 기초성 내지는 누적성과 관련되는 사례예요. 자,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 가장 밀접한 얘기는 4번의 발달에는 결정적 시기가 있고 이 시기를 놓쳤을 때는 이후에 계속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회복하기도 힘들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인간 발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인간 발달은 생물학적, 유전적 과정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고 그다음에 후천적인 환경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데 학습은 그중에서도 유전의 영향이 아니라 환경에 의한 영향이죠. 그러니까 표현이 잘못된 거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모든 인간은 유전이나 환경의 영향으로부터 발달을 하고 개인 차이를 보이게 되는 거죠. 이건 맞는 얘기죠. 자, 3번. 한 측면의 발달은 다른 측면의 발달과 독립적인 게 아니라 늘 유기적으로 관련이 되죠. 자, 인간의 발달은 부분에서 전체로 나아가요. 전체에서 부분 내지는 특수한 걸로 나아가요. 전체에서 부분으로 나아가죠. 자, 그다음에 운동 발달은 세분화된 특수에서 전체로 가나요? 전체에서 특수로 가나요? 전체에서 특수로 가죠. 그래서 맞는 건 2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넘어가셔도 되고 20번 문제를 볼게요. 27번 페이지에 20번 문제. 인간 발달에 대한 설명이 옳게 된 것은 점성 원리는 인생이라고 하는 건 전 생애에 걸쳐서 마치 설계 도안이 이미 정해진 것 같은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씨를 뿌리면 싹이 먼저 나고 때 되면 줄기가 나고 그다음에 거기 잎이 무성했다가 그다음에 꽃이 피고 꽃이 진 자리에 열매가 맺히고 그다음에 열매가 떨어지고 나면 시든다 라고 하는 게 예측이 되는 것처럼 시기별로 인간도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거잖아요. 자, 근데 이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싹이 나야 줄기가
그쵸? 줄기에 그다음에 잎부터 나고 그다음에 꽃이 피고 그다음 열매로 가는 순차적인 순서를 밟게 되잖아요. 그래서 인간도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발달의 여러 단계들 중에서 그 앞 단계까지의 발달을 토대로 그다음 발달이 점진적으로 일어난다 해서 점성 원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앞서 발달된 부분을 토대로 그다음 발달이 이루어진다. 이게 점성 원리 맞는 얘기죠. 자, 2번 기초성은 뭐예요? 생애 초기 발달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특히 프로이드 이론처럼 만 5세 이전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것들은 기초성에 해당이 되는데 특정 발달을 성취하기에 좋은 적기가 있다는 것은 결정적 시기에 대한 얘기죠. 그 다음에 결정적 시기, 어떤 시기의 결손이 그 다음 단계에 계속 영향을 미친다. 이건 뭐죠? 누적성에 해당이 되죠.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 이거는 3살 버릇이 80까지 계속 가요. 그러니까 3살 때까지 그 버릇을 잘 잡아놔야 돼요. 이게 기초성하고 관련이 되는 거죠. 초기 버릇이 평생에 간다는 거니까. 그렇죠? 자, 그다음 이 불가역성은 바꾸기가 힘들다. 나중에 버릇 고치기 힘들다. 이렇게 나왔으면 불가역성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누적성은 최적의 발달 시기를 놓치면 이후에 만회하기가 힘들다? 이건 불가역성에 해당이 되는 거죠. 누적성은 적기에 제대로 발달이 이루어지지 못했을 때 이 결핍이 이후 발달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연속적으로 미칠 수 있다. 이게 이제 누적성이 되는 거죠. 자, 21번 보기와 가장 관련이 깊은 인간 행동이나 발달의 측면이 무엇인가? 우울증은 심리적인 측면이에요. 그렇죠? 우울증에 걸린 성옥 씨가 다른 사람들이랑 어울리지 않고 대부분 혼자 지내요. 이것은 사회적인 측면이죠. 우울증은 심리적인 측면이지만 다른 사람이랑 고립되어서 살고 있다면 이것은 사회적인 측면이에요. 밖에 나가는 일이 없다 보니 몸을 움직이는 일도 많지 않고 식사도 자꾸 거르게 돼요. 이거는 신체적인 측면하고 조금 더 관련이 되는 거죠. 자, 얘는 발달의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사람은 생리적이고 심리적이고 사회적인 체계가 서로 긴밀하게 영향을 주고받는다. 이런 측면을 강조하는 사례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실력 키우기 29페이지의 마지막 7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7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보기에서 태희는 어떤 발달 과업을 달성했는가를 의미하는가. 태희는 고집이 세고 부정적이어서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공격적인 행동을 보여요. 이때 부모가 일관된 태도로 허용하는 것과 허용되는 것과 허용되지 않는 것을 분명히 함으로써 자기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배우게 되었다. 자, 이것은 에릭슨, 뒤에 이제 에릭슨 이론이 나올 텐데요. 굉장히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그래서 아이의 자아가 세지기 때문에 부모 말 안 듣고 지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1반항기라고 불리는 데가 바로 걸음마기죠. 그렇죠? 에릭슨으로 얘기하면 자율 대 수치, 의심. 그렇죠? 요때잖아요. 이때 부모가 해줘야 되는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아이의 자율성을 꺾지 않으면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아이가 무언가를 스스로 하려고 하는 길을 꺾지 않으면서 어디까지 스스로 할 수 있는지의 경계를.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양이나 염소를 키운다고 할 때 마음껏 뛰어놀게 하되 울타리는 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울타리를 넘어가면 위험하니까. 그렇잖아요. 애가 막 성냥을 갖고 놀고 가스불을 갖고 놀고 유리에 막 손을 막 갖다 유리를 갖고 막 이러고 병을 깨려고 하고 뭐 이러면 그거 다 허용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디까지가 가능한지 내던져도 플라스틱 컵은 가능하지만 유리컵은 절대 안 되는 거라는 걸 구분 지어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자율성이 발달되는 이 두 번째 시기에는 부모가 아이의 자율성을 꺾지 않으면서도 스스로 할 수 있는 선이 어디까지인지를 알려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첫째 애한테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늘 3가지 기준을 얘기해요. 나는 네가 원하는 일은 최대한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말은 못 알아듣죠, 아직은. 그렇죠. 그렇지만 늘 3가지를 반복적으로 얘기해요. 너무 더러운 거, 너무 위험한 거, 다른 사람한테 지나치게 피해를 주는 거. 이 3가지가 아닌 이상은 최대한 네가 할 수 있는 거를 허용하려고 한다. 그래서 CD 플레이어도 2번 바꿨어요. 그 다음에 DVD도 고장났어요. 다 해보게 하거든요. 카메라 이런 거 다 자기가 사진 찍고 이래요. 그래서 너무 애한테 그런 거를 허용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는데 제 기준에 의하면 너무 더럽지도 않고 너무 위험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도 않는 일이라면 대부분은 하게 해요. 다만
그것을 하게 못하는 때는 내가 귀찮아서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실제로 애를 키워보면. 그걸 다 하게 하려면 제가 옆에서 도와줘야 되잖아요. 애가 잘하지를 못하니까. 원천 봉쇄를 시켜야 내가 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애를 키우는 건 결국 부모가 부모를 얼마나 통제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내가 귀찮아서 안 돼라고 얘기하는 건 아닌지를 끊임없이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귀찮아도 일단 3가지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대부분은 하게끔, 다양한 것을 하게끔 하게 하는데 이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지금 보기에서 나오는 태희의 예를 보고 여러분들은 에릭슨의 2단계를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때는 자율성이 특징인데 부모의 일관된 태도와 경계를 명확히 해주는 그 노력으로 인해서 아이가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어디까지를 할 수 있고 아니고를 분명히 했죠. 이거는 자율성보다 조금 더 가까운 게 자기 통제 쪽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자율성을 지키면서도 자기가 어디까지를 할 수 있는지 스스로를 약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웠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2단계는 스스로 자자가 중요해서 프로이드는 자아 성장을 얘기했죠. 에릭슨은 자율성을 얘기했죠. 우리 걸음마기에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 통제력이 증가함으로써 자기 내면에 있는 충동, 즉 분노를 다스릴 줄 아는 능력과 자기에게 영향을 미치는 환경을 통제할 줄 아는 능력. 예를 들어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고르거나 내가 입을 옷을 선택하거나 이런 능력들이 발달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너무 추운 날에 뭐 예를 들어 나시만 입고 나간다고 얘기하는 거 이런 것들은 자기한테 허용되지 않는 일을 고집하는 건데 그거를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 환경에 대한 지배력은 오히려 자기 통제 쪽에 좀 더 가까운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자, 그렇게 해서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장의 정신 역동 이론 쪽이 삐아제와 더불어서 굉장히 많은 출제 비중을 보이는 영역이죠. 자, 34페이지 1번에 자아 방어 기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가나다라 나왔어요. 자, 상환.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는 게 상환인가요? 자, 난 네가 미워. 그런데 떡을 주네요. 내 마음하고 반대로 행동하고 있어요. 반동 형성이 되죠. 그렇죠? 상환은 뭐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죄책감, 무의식적인 죄책감을 그야말로 상환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개고생 안 해도 되는데 사서 고생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상환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반동 형성은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이런 것처럼 내가 실제 가지는 마음과 반대 행동을 표출하는 거죠. 근데 자녀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아요. 자녀가 죽은 건 엄연한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예 부정을 해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행동한다. 이것은 부정이죠. 그래서 이 부정은 현실 자체를 싸그리 왜곡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방어기제의 어떤 성숙 수준에서 보면 가장 하위에 위치를 하게 되죠. 자, 그다음에 무의식의 죄책감을 씻기 위해서 사서 고생하는, 불행하게 지내는 걸 이걸 뭐라고 부른다? 상환이라고 부르죠. 자, 그다음에 보상. 나폴레옹 컴플렉스는 뭐예요? 키가 작아요. 근데 보통 남자들이 키가 작은 것에 대해서 열등한 혹은 컴플렉스를 많이 느끼게 되는데 그래서 훨씬 더 남성다워지려고 호전적인 특징들을 막 내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나폴레옹은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싸웠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폴레옹 초상화를 보면 대부분 손이 여기에 가 있어요. 배.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게 한영실 아시죠? 그 음식, 건강한 음식에 대한 모든 프로그램에 나오는 숙명여대 총장님 한영실 선생님 쓰신 책에 음식에 대한 책을 보면 그 나폴레옹 초상화가 나와 있거든요. 나폴레옹은 밥을 급히 먹고 빨리 나가서 싸워야 돼. 전쟁터로 가야 되기 때문에 밥을 너무 급히 먹다 보니까 늘 속이 쓰리고 위가 안 좋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폴레옹을 그린 대부분의 그림들이 손이 이렇게 배 위쪽에 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 정도로 굉장히 그 호전적인 사람이었어요. 이게 바로 보상 컴플렉스, 보상 방어 기제의 상당히 특징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작은 고추가 더 맵다. 이게 바로 보상이죠. 그런 성격이에요. 더 많이 호전적인 특징으로 그것을 커버하려고 하는. 그래서 지금 옳은 예로는 지금 라번만 옳게 연결이 되어 있죠. 3번 프로이드 이론의 주요 개념과 설명이 옳게 연결된 것은 2차 사고 과정은